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저 오면서 오늘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8월에 기초 이론 수업이 있긴 했는데 사실 9월이 정말 제대로 된 스타트 되는 시기여서 이제 매년 9월이 되면 제가 새로운 신입생들을 맞이하듯이 여러분들을 만나거든요. 저에게 뉴페이스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데 오늘 되게 묘하게 떨리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학생들이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이랑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자, 오늘 우리 이제 공중보건 우리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다양해요, 직렬이. 그래서 우선 보건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직렬이 좀 다양한데 과목은 좀 이제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 아니라 보건학으로 과목이 보건학이에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역별로 좀 과목이 다른데 공중보건, 보건행정 이렇게 두 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시험 보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학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보건학,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중에서 공중보건, 행정으로 시험을 본다라면 요거 공중보건학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보건연구사 중에서 보건학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공중보건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어요. 보건행정 파트가 보건학은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추가로 보건행정의 일부분을 넣어서 보건학이라는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보건직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두 과목을 다 시험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다 들으실 거고, 그다음 의료기술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의료기술직이나 그다음 보건진료직 하시는 분들은 공중보건만 해요. 보건행정을 안 하고. 근데 시험 문제에 공중보건 안에도 보건행정 과목 보건행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중보건 교재의 마지막 파트가 보건행정이에요. 파트 10이 보건행정이고, 보건행정 과목을 요약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건행정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들, 빈도가 높은 내용들, 또 새로 또 추가된 내용들을 계속 포함을 시켜서 보건행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을 수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연구사인데 나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두 과목이 시험 과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강 신청 만약에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보건연구사, 보건학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공중보건, 보건행정 별도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2019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실 거예요.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9월이 보통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9월에 수강을 딱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의 수업 기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이제 온라인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고 이 수업 시작을 1월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월 정도까지, 1월, 2월에 내가 수강 신청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는 2019년 시험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험 기간이 다 다르겠죠. 이제 수험 기간이 다르더라도 나한테 맞는 최적의 공부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걸 목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후 학습 진행에 대한 걸 추가로 좀 뒤에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만 드릴 거예요. 공중보건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좀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재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페이지로 치면은 1000페이지가 넘는데 진짜 어이가 없죠. 제가 봐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기본 이론은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도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넘어갈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 플러스 알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광범위한 과목이 공중보건학인데 출제 경향을 조금 제가 이거를
그 출제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파트를 좀 보면요. 파트 여러분들 좀 안 보이죠? 이거 그냥 상관없고 여러분들 교재에 그 15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요거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 그냥 요거 보셔도 돼요. 굳이 뭐 이걸 안 보셔도 되는데 출제 빈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가 총 10파트, 공중보건 총론, 역학과 보건 통계, 그리고 질병,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정신, 보건행정, 사회보장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들어도 여러분들 그 챕터 내용들을 쭉 보면 뭐예요? 공중보건에 대한 이론들 들어가 있고요. 역학이라는 과목, 보건통계라는 과목, 질병관리, 감염병에 대한 과목, 환경보건 한 과목, 산업보건 과목이 한 과목이고요. 식품위생도 한 과목이고 보건영양도 한 과목이고 인구보건도 별도의 과목이에요. 모자보건도 별도의 한 과목이고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보건, 정신보건 요건 뭐 하나로 붙이더라도 보건행정 한 과목. 과목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목 수가 요약돼 있고 압축되어 있는 게 바로 공중보건이라는 이제 과목이에요. 자, 그 중에서 출제 빈도를 요걸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제 빈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트 1에서 파트 4까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 교재를 쓸 때 일반적인 다른 보건학 교재랑 조금 다르게 쓴 건 뭐냐면 앞부분에 가급적 몰았어요. 비중이 높은 애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애들을 앞부분에다 몰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쪽을 좀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왜 수학에 여러분들 정석 같은 거 공부하셨나요? 저는 정석 시대여서 앞부분만 까먹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앞쪽에다 몰았어요. 좀 더 비중이 높은 애들을. 그래서 이쪽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나머지 애들도 골고루 계속 출제는 돼요. 그다음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요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느 파트가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게 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서 어떤 뭐 점수 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서 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등, 2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내 점수가. 그러려면 다 맞아야 돼요. 7%든 1%가 출제되더라도 그 문제를 다 맞아야지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학을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해서 뭔가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 내용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한 80점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80점 맞아요. 근데 우리는 8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출제 분포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방직 문제인데 지금 여기 제가 빈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가장 명확한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개된 문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서울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고 지방직 시험 문제 비공개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2009년, 10년, 11년, 12년에 공개됐던 문제가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좀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린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고 자, 요거는 좀 볼게요. 2018년 출제 경향. 그래서 2018년도 올해죠. 올해 가장 최신이죠. 올해 시험 본 것 중에서 서울 보건직 시험 문제는 공개가 됐던 거고 경기 보건직, 그다음에 경북이랑 경기 의료기술직은 제가 보건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건한 거에서 가장 완벽하게 20문제가 다 보건된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도 앞부분에 파트 1부터 4까지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리고 보건행정 파트에서도 항상 거의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빈도를 보이고 있어요. 결론은 뭐다? 다 공부해야 된다. 다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트를 쭉 보면서 제가 한번 쭉 훑고 가면서 갔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그냥 예를 들어 국어는 그냥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공중보건은 사실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요약해서 총론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개가 넘는 과목들을 다 요약 정리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한 10몇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를 할 때는 각각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뭐가 있냐면
보건과 관련된 베이스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접해봤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어들은 익숙해요. 알 법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이 됐을 때 이제 쭉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공중보건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게 교수님 이것도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그럼 저는 항상 네,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광범위한 내용을 다 하려니까 어렵고, 근데 또 그 많은 내용을 한 과목으로 요약해 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나와요. 근데 때로는 어떤 내용들은 이해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계속 이해 베이스로 갈 거고,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된다라면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 암기하지 말고 내용을 알고 암기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그 각각의 내용에 맞게끔 접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이 사실 내가 독학하겠다라고 맘먹으면 독학할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실제 독학으로 뭐 합격하신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암기할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는 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좀 더 많은 효율, 많은 그 내용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출제 경향 분석인데 이제 먼저 보면은 앞에서 제가 서울시, 그러니까 보건직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보건과 관련된 과목들이 공부가 어려운 게 문제가 비공개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국어, 한국사, 영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 다 공개가 돼요. 근데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학, 역학 이런 과목들은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문제 내용이. 그리고 시험도 지역마다 막 서로 다르게 봐요. 1년 내내 시험이 있어요. 1년 내내 시험이 있고 6월 달에 보고 12월에 또 있고,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도 되는 게 이제 문제가 공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다 그 문제가 비공개라는 것은 진짜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비공개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쉬운 내용들, 기존에 출제됐던 것 좀 세련되지 않은 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와? 이런 거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게 한 60%는 돼요. 정말 쉬운 문제들. 그 누구나 다 맞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은 그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비공개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가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문제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 반론 신청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공개되는 문제는 서울시 시험 문제들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도 의료기술직은 따로 10월에 시험을 보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보건직 시험 문제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보건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학생들, 보건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가 이제 매년 접하는 문제들을 보면요,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정말 그 의대 교재에서 끌어다 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시험 문제가 계속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문도 점점 길어지고 내용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보건학이 없는 내용들, 보건학이 없는 내용들, 예방의학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의학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더 내용을 좀 폭넓고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건연구사는 시험 문제 자체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연구사는 2회 2주로 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한 80%,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에서 80% 정도는 기존 문제랑 유사한 문제들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 한 60%는 아주 쉬운 거, 10%는 20%는 그 기존과 유사한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문제가 아주 짧지만 되게 애매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 나오고, 한 10% 정도는 정말 새로운 문제, 아예 없었던 문제. 보건학교제 공중보건에서 하지 않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 어디서 갖다 냐면 요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건행정에서 문제를 공중보건,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구나. 간호직 시험에서 나오는 간호관리에 있는, 왜냐면 간호관리랑 보건행정이 사실 70% 정도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 끌어다 내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에다가 보건사업 기획과 관련된 전혀 보건행정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정말 새로운 내용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아예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법규 문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이제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문제를 법규를 가지고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에 그 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에 의사, 간호사 숫자 기준, 의료법에서도 시행 규칙에서도 별표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볼 이유도 없는 그런 내용에서 시험 문제 갖다 내요. 정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떡하지, 공부를? 그거 다 해야 되나? 어디에서 나올 줄 알고 그걸 다 하겠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제자가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때의 의도는 뭐겠어요? 만점은 받지 마. 이건 틀려.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도 너 이건 틀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공부를 했으면 공부에 대한 근거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누군가는 그럼 찍어서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데 그 운으로 뽑겠다고? 라는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내가 정말 생뚱맞게 처음 보는 거다, 이런 내용이다라면은 남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아닌데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라면 그건 내가 공부를 덜 한 거죠.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가 어려운 내용은 모두한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그냥 버리세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는 경기도 18년도 기출문제만 이제 어떤 유형, 18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쉬운 거 말고 조금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던가, 또는 약간 새로운 유형이라던가 그런 것들 좀 드려봤는데, 먼저 얘는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요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어렵게 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이게 뭐냐면 공업중독, 이 산업보건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문제 못 푸는 게 당연해요. 못 풀어도 돼요. 근데 내가 전에 공부를 했었다라면은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 그동안의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납 중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래서 납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쭉 추려서 풀 수 있는 식의 문제, 또는 납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다음 중 납 중독과 관련된 직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면은, 최근에는 특히 산업보건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섞어서 딱 넣어버리면 너무 헷갈려요. 실제 시험 문제 볼 때, 시험 볼 때 굉장히 헷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좀 뭔가 정리를 해드리거나 할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이었어요. 크롬 도금이고 나머지 다 틀린 내용인데, 지금 이걸 공부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그래서 위험 작업만 쭉 연결을 해보면 그래요. 크롬 같은 경우는 도금, 그다음에 중크롬산 제조원, 화학, 비료공업, 염색, 시멘트 같은 경우들, 납은 납, 축전지, 페인트공, 인쇄공, 카드뮴 같은 경우는 아연, 광석, 채광, 그리고 도금, 판금, 용접, 염화비닐 안정제로도 쓰이고, 형광등, 반도체, 축전지, 광전지, 수은이 온도계, 체온계, 그리고 농약 같은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형광등, 건전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하다가 수은, 건전지 있었는데 축전지도 맞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틀린 거로 나왔고, 수은은 이제 축전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 내용도 사실은
교재마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고 또 예방의학 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좀 공부하는데 난해함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 요거는 경기도 보건지 공중보건 문제, 이번 5월에 있었던 2018년 경기도 보건지 공중보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딱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이건 딱 뭐지? 어디 있던 거야는 아닌데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있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거, 건강 증진에 대한 거, 또는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거,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 갖다 넣어놓고 틀린 거 찾으시오 하는 문제 나와요. 자, 건강을 바라보는 개념에 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모델? 난 사회적 모델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왜 실제 우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모델이 뭐지? 내가 모르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럼 건강에 대해서 한번 보자.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강의 교재에서 공부할 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뭐 다양한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으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질병자와 장애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공중보건에서는 치료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얘도 아니고. 전문의료 서비스가 중요한 데쳐다 전문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력의 노력, 또 개인의 나의 자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스스로 건강 통제를 위해서 스스로의 건강 통제를 위해서 의료 종사자의 도움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들이 완전히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중에서 맞는 건 그냥 4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 사회적 모델? 나 모르는 거 나왔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싹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리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냥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면 그거는 빼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이제 하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 수치도 외워야 되나요? 기준도 외워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기준 묻는 문제, 진단 항목, 기준 묻는 문제. 자, 공부하셨던 분들 있으면 답이 뭐예요? 옳은 거. 1번이 맞는 내용이죠. 1번이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이상. 얘는 고혈압일 경우이기 때문에 130에 80이 아니라 85죠. 85, 130,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30에 85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복혈당은 100 이상일 때. 그래서 이 진단기준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서울시 문제였어요. 얘도 2018년 서울시 문제였는데 공중보건에서 나온 보건행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수요측 관리 방안,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수요측 관리 방안은 시험 문제의 빈풀 내용이에요. 늘 자주 나오는 내용에서 강조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을 넣어서 문제를 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고가 의료 장비의 과다한 도입을 억제한다. 자, 고가 의료 장비를 의료기관이 도입하면 의료기관이 내가 1억을 들여서 CT를 들여왔으니까 그만큼 뽑아야 되겠죠. CT를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럼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겠고, 의료보험 하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내가 나 돈 안 내도 돼? 그럼 병원에 막 가야지? 이런 거 있죠. 내 실비보험 가입하고 난 다음에 맨날 도수 치료 받으러 가는 거. 제가 좀 그러고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수요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더 확대되고 적용을 많이 해주면은 내가 돈을 별로 안 내니까 병원을 더 쉽게 가는 거, 자주 가는 거, 그리고 건강관리 잘 안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너무 당연한 수요 측의 관리 방안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의료비 생산비용 증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비 보상 방식을 바꾼다. 생산비용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공급자에 대한 거다. 진료 보상 방식을 사전 보상 방식으로 개편한다. 사전 보상 방식이 뭐지? 이제 이런 거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딱 나오면 여기에 포커싱이 돼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몰라? 근데 얘는 분명히 맞잖아. 그러면 이거를 답으로 찍으면 되고, 사전 보상 방식은 진료비를 미리 결정하는 거야. 맹장 수술 50만 원 정해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원을 안 쓰려고 하겠죠. 절약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요거는 보건연구사 문제예요. 우리 이제 보건연구사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헉하죠. 무슨 지문이. 그래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건학보다 역학에 더 지문이 길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건학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은데, 보건학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쉬운 내용도 아주 길고 복잡하게 써놔서 시험 문제 푸는 자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들어요. 진을 빼는 거죠. 그래서 보건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딱 단어적인 공부가 아니라 개념 이해, 이 문장을 읽고 얘가 의미하는 속뜻이 뭐구나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유병률과 발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질병 이완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에는 P는 알고, 이거 우리 안 배운 것을 제가 세세하게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보통은 이제 질병 이완 기간이 일정하고 치명률이 낮을 때 P는 I 곱하기 D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고요.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소요 추정, 질병 퇴치 프로그램의 수행 평가, 병상수, 보건기관수 이런 거에는 발생률보다는 유병률이 더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요. 유병률은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관계없이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에 필요한 측정 지표는 유병률이 아니라 발생률이 돼요. 이런 건 강의 중에 다 풀어드릴 거고, 어떤 이유로 질병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은 유병률이 상승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은 요거고요. 발생률이 높아지거나 발생률 후에 바로 사망 또는 회복되는 경우에는 유병률이 낮아진다. 이 뒤에 설명을 맞는데 발생률이 높아지면은 환자가 그만큼 많이 생기니까 유병률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설명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앞에 내용이 틀린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 건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가 아니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서 그 기출문제 유형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건데 1권, 2권으로 총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파트마다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랑 예상문제가 많진 않지만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 기본이론 수업, 심화이론 수업에서는 그거를 풀지 않을 거예요. 그거 풀지 않고 이론만 정리할 거예요. 기본이론에서는 이론만 정리하고 심화이론에서도 심화이론만 하고, 문제풀이는 언제 하느냐, 이제 그게 끝나고 문제풀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의 문제를 이제 문제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들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럼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는 풀어야죠. 뒤에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이 끝나면 각각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론을 공부했는데 문제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는 내용인데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 훈련은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때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법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전체 챕터는 아니고 한 4개,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은 우리가 심화이론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교재 2권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교재 이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찾아보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어디에 떠돌아다니는 기출문제나 어디에 있는 문제들 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못 찾죠. 그래서 찾아보기, 수험서에 찾아보기 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간적인 그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강의 전체 커리큘럼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 지금 9월이에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 이론을 정리할 거고, 11월, 12월에는 심화 이론이 들어가요. 그럼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뭐가 달라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차이점은 있어요. 우선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회독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과목이 흐름이 없어요. 과목의 흐름이 없어요. 역학을 먼저 하든 감염병을 먼저 하든 환경보건을 먼저 하든 책마다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용이 막 앞에
뒤에 나올 내용이 앞에도 나오고 앞에 나온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내용이 한 번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이해의 폭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제 단순히 회독수를 늘리는 차원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우선 기본 이론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다 정리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저한테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다 하냐고. 너무 많은 거야. 꼭 해야 되는 것만 좀 추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해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추려주고 어떤 부분, 요약된 부분만을 바라시면요. 그냥 수업을 듣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면 좋죠. 편하죠. 하지만 제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요. 다. 정말 좀 짜증날 정도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문장을 다 읽고 갈 거예요. 문장을 다 읽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문, 이제 뭔가 긴 설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 다 안 읽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런 문장이 통으로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결국 그러한 개념 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시험에서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읽고 거기에서 포인트가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읽으면은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굳이 안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읽고 갈 거예요. 왜냐면 안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면 지엽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아주 지엽적이게 정말 꼬투리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어 싶은 게 꼭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다 같이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를 더 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한 학생이 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기본 이론에서는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때 제가 요약한 표, 요약 정리 이런 거 안 드려요.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 요약된 거 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드릴 거예요. 다 할 거고. 자, 심화 이론 11월, 12월 들어갈 건데 심화 이론에서는 핵심을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질병들 같은 경우는 뭐 잠복기가 얼마고 증상을 다 비슷비슷하다란 말이에요. 아까 그 뭐 공업 중독에서 위험 물질들, 증상들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섞여서 문제 나왔을 때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표 같은 걸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심화 이론 수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돼요. 많이는 아니고. 왜냐면 너무 많이 다 넣어버리면은 공부량이 많아지고, 기출문제에 정말 새로운 유형으로 한 번 출제되고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 이론에서 조금 더 추가해 드릴 거고, 그 다음 심화 이론에서는 법규.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법이 있어요. 모든 법을 우리가 의료 법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건 아니고 법규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교재 이론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출제되는 감염병에 대한 법들이라던가 의료법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차이는 그렇게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1월부터 3월까지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기출문제 베이스예요. 자,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 구성을 교재 구성이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이론 순서대로 문제를 쭉 정리를 했어요. 작업하는데 정말 힘들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이 문제 저 문제 풀다 보면은 전체 흐름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전체 이론을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와 이론 정리를 문제풀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 3회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기초이론까지 하면 4회독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론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연습 들어가요. 그래서 공중보건이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다 2개 아니야? 이런 게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이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지?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보여요.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형화된 딱 이론이 아니라 건강 증진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출제자가 의도하고 한 설명 뭐지를 찾아내는 게 수험생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험생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오류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의도한 답이 뭐지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것들 훈련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 4월에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하루에 4회분씩 그래서 총 4, 4, 16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데 제가 쭉 그동안 학생들을 봤을 때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해요. 그건 뭐냐면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꽤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론을 다 공부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못 풀겠어.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풀면서 이론이랑 문제풀이 다시 정리해야 돼요. 개념 정리가 안 됐거나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문제에 접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푸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문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다시 정리하고 문제풀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답 노트, 내가 틀린 그 문제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들 있죠. 그 이론들을 다 정리를 해서 최대한 4월까지 해서 5월, 6월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지금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제 항상 강의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 준비하면서 합격수기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거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합격수기를 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첫 강의 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힘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쟤 뭐야 무슨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 참고로 저희 신랑은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제 가치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공부를 하는 동안은 제 가치관을 여러분들한테 좀 주입을 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상황, 결과. 그래서 결국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합격할 거라고 믿고 공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믿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말이 가장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뒷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정말 믿고 하니까 나 붙었어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삼신 할머니가 얘기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해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뭐 옛날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딸이 낳고 싶어. 난 너무 딸을 갖고 싶어. 삼신 할머니한테 근데 위에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 또 아들 낳으면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저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저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하면은 딸을 점지해 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나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떨어지는 거에 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나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돼. 난 합격하는데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떨어지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난 이미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붙는다고 붙을까? 나 저거 봐야 되지 않을까?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공부에 대한 집중이 그만큼 안 될 수밖에 없고 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요? 내가 이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 분명히 합격할 거야. 나 이것만 보면 합격할 거야. 이거 더 보면 합격할 거야. 라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내 공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점수가 높은데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요. 점수가 낮은데 합격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쵸? 뭐예요? 운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거 절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도 실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우리 지역 전체가 점수가 낮았어. 근데 내가 붙었으면 내가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해서 붙은 거지 커트라인이 낮아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운에 대한 그 논란이 큰 데가 뭐냐면은 경기도 지역별로 다 보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나는 90점 맞았는데 떨어졌고 쟤는 85점 맞았는데 붙었어요. 뭐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방법은 내가 점수를 좀 더 어떻게 해서든 잘 받는 방법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더 좋은 운을 가져와야 되겠죠. 저는 그 좋은 운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돈도 안 들이고 힘도 안 들이는 긍정적으로 믿고 공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가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전반적으로 좀 더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살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생각한 미래, 30대 때 생각한 미래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표점이 있겠죠, 우리 모두? 네, 여길 가고 싶어요.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나중에 뭐 목표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생각했던 저의 미래의 삶이 뭐였냐면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남자랑 결혼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강의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그게 가장 나의 바라는 바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39, 거의 40에 결혼했거든요. 나이 되게 많겠죠. 40도 훨씬 넘은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 와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온 걸까요? 이 길은 애초에 없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돌아온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경우가 필기 붙고 면접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마주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 그렇게 2번을 그랬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보는데, 내가 2번, 3번을 떨어진 다음에 합격을 하든 첫 번째 합격을 하든 그게 나에게 가장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시험에 붙었는데 면접에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한다라는 상황이라면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간호직 이 친구를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공부를 하고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 2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하죠. 그러다가 어디 채용 공고가 났는데 교육청 이제 간호직으로 해서 교육청 쪽으로 해서 뭐가 났는데 7급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그게 붙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디에서 하냐면 대학교 보건실 같은 데 있잖아요. 너무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너무 만족도가 높게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떨어지고 다시 공부를 한다라면요, 내가 떨어진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월에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기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수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짧은 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리큘럼대로 쭉 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마음에 나는 남들보다 유리해를 베이스에 깔고 가셔야 돼요. 난 유리해. 그러니까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야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동영상으로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1월에 공부한다. 그럼 5개월 만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럼 1월이니까 내년 1년 반을 2년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4개월이든 5개월이든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사례를 되게 많이 알려드리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들 되게 많아요. 되게까지는 아니고 좀 있어요.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한가 보지. 안 특별해요, 절대. 몇 개만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 보건연구사, 어렵다는 보건연구사, 그렇게 문제도 어려운데 서울시 시험에 3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리는 학생이기도 하는데 9월 달에 수업을 들어왔고 10월 달 이제 그때까지는 직장 생활 하다가 10월에 이제 진짜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보통 서울시 보건연구사가 4월에서 5월에 그 전까지는 시험을 봤었는데 갑자기 10월 말에 시험 공고가 났어요. 1월 달에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월, 11월, 1월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남은 4개월밖에 안 된 거죠 공부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남들도 다 똑같다, 당황한 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믿고 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진짜 그 친구가 정말 붙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는 그 어려운 문제를 성적도 합격선이 93점인가 92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바로 붙어서 합격해서 지금 너무 좋은 데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고, 의료기술직 준비하시는 학생 중에 5개월 만에 합격하고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만나러 또 왔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실감에 와닿는, 아까 그 친구는 공부 잘하나 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지방에서 방사선사였어요. 지방에서 지방대 나오고, 그 지방대에서도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던 어떤 선배가, 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너 같이 할래? 해가지고 그럴까 해서 이제 부천에 있는 병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병원을 그만두고 딱 5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네가 무슨 공무원이야, 다 놀리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가 5개월 만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네가? 그럼 나도 해볼래.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에요. 근데 정말 집중해서 본인이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연구사도 그렇고 의료기술직도 그렇고 간호직도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학생은 어디 지방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짓고 동네에 자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못하고 뭐 되게 사고 뭉치고 막 그랬는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의료기술직은 근데 내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교재 앞에다가 그 자기가 가고 싶은 이제 뭐 어디 그런 근무지나 이런 데를 사진을 붙여놨대요. 이 친구가 그게 떨어질 정도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플래카드까지 가지고 막 부모님 너무 이제 우리 아들이 더 다른 아들들보다 너무 대단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 붙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공부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합격할 거다라는 걸 분명히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제가 그 첫 강의 때 꼭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 수기를 먼저 써보세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디 합격해서 너무 좋다라고 합격 수기를 쓰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점수를 미리 적어놔요. 제가 원하는 점수를. 포스트잇으로 붙여놔요. 그래서 뭐 어느 과목 A 풀, 다 A 풀 A 막 이래요. 그래서 한 4점 몇 적어놔요. 그 점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가까이 가요. 내가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보잖아요. 그럼 공부가 되게 잘 돼요. 막 하기 싫다가 그 점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 수기든 목표 점수 등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OT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사실 좀 이런 얘기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스타트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우리 공중보건 파트 1부터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